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산뜻하게 정리할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산뜻한 김영민입니다. 예. 자, 오늘 산뜻한 뉴스의 또 의미와 뒷배경을 해설해줄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짤짤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강욱 의원의 징계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밤이었죠?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이 나왔네요. 네, 저희가 최근에 다루는 중요한 속보들이 다 밤에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예. 어제도 밤에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 내렸습니다. 가장 수위 높은 징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사실상 중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징계 기간 동안에는 당원 자격이 상실되고 당직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최강욱 의원이 어제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소명하기도 했는데요. 소명 당시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어제 중앙당 윤리심판원 김혜재 의원이 직접 징계의 배경을 밝혔는데 이번 징계가 내려진 이유 또 그리고 징계 수위 어떻게 보셨는지 첫 번째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그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그 징계 사유로 밝힌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최강욱 의원이 그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이런 걸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최 의원이 그 계속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건으로 인해서 당내에 파장이 무척 컸다. 네. 그리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겁니다. 물론 최강욱 의원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소명을 했고 여기서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라고 네. 부인을 했지만은 그 윤리심판원은 그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또 피해자들을 조사도 하고 또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실 확정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했었다는 게 사실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네, 예. 최강욱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참 엇갈렸다 그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수준, 그것이 이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정지로 결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최강욱 의원이 만약에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라면은 예. 그리고 나름대로 피해자들한테 잘못을 또 그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했다라면은 다소 좀 가벼워지었을 수 있지 판단이 않을까. 달라졌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뭐 중징계라고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가벼울 수도 있고 중징계일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또 적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 혁신길 이렇게 접어들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정하지 않아서 또 그 과정에서 심적인 고통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 징계가 더 무거워졌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적으로 가해졌다는 건데 이게 2차 가해가 있었다는 말인지 없었다는 말인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심판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차 가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김혜재 의원 설명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름대로 윤리심판원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들을 조사를 했을 텐데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했던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없었는지 이거는 제가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네. 저도 사실관계를 잘 모르니까 맞다 틀리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지난달 25일 발언이었는데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도 진실을 감추고 또 최 의원의 발언을 숨기려고 보좌관
입단속시킨 의원들 음. 이런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도 참 문제다. 네. 이거는 최강욱 의원 개인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은폐하기로 공모한 회의 참석자 모두의 집단적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피력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런 의도가 있었더라면은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은 팩트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피해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최강욱 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일 거예요. 하지만은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사과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결국 이것이 민주당의 혁신 이런 변화 노력에 스스로 걸림돌이다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민주당으로서는 과연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진실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네. 이런 최 의원을 이런 정치인을 어디 정성까지 포용하고 가야 될 것인가. 민주당은 되게 고민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일 네. 겁니다. 어제 윤리심판원 회의 전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밝힌 게 있어요. 민주당이 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중징계로 혁신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박 비대위원장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하지만 아쉽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거짓과 위선, 폭력과 증오로 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강성 팬덤 대신 국민 곁으로 조금 더 다가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강욱 의원의 이런 행동들에 비춰봤을 때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조금 충분하지 않은 징계였다라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좀 센 징계란 생각이 든다며 내일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오면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안민석 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최전방 공격수를 민주당이 스스로 제거한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최강욱 의원이 주축이 됐던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이죠. 철험의 해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과 이번 이 다른 이견들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징계안은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내일 비대위 회의 아마 안건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네. 공식적으로 이제 논의를 한 뒤에 발표가 될 텐데 여기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최강욱 의원은 일단 7일 이내에 네. 본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은 또 혹은 기각될 경우에는 이제 징계가 확정이 되는데 네. 최강욱 의원이 재심을 신청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요.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할 것인지 한번 논의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비대위 차원에서는 윤리심판원의 징계 자체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재심사 요구할 권한은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무위원회가 징계가 명확하게 또 현저하게 잘못이 있으면은 당무위원회 차원에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결국 비대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당무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당무위원 차원 그 비대위 내일 회의에서 당무위원으로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갈 것인가 조금 가지는 않을 것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아 보이고요. 최강욱 의원 징계를 놓고는 일단 당내에서 엇갈린 반응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처럼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된다. 심지어는 속으로는 제명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요. 반면에 철험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처럼 이런 박지원 의원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가장한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철험회 해체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네. 팬덤 정치가 지방선거의 패배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서 철험회를 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김용민 의원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은 선거 패배 이 문제는 결국
지도부의 책임 아니냐 가장 큰 것은. 그런데 비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자유로울 수 전 없다는 위원장이 거죠. 평론가 모드로 이렇게 일관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네.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또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내 철험의 해체 요구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계파 갈등으로 일부 또 나타나기도 하고 계속 또 선거 패배에 희생양을 또 찾을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리심판원 회의가 어제 열렸는데 국민의힘은 내일 윤리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 대표가 뭐 특별한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일단은 경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지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관련 CCTV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있으면 공개해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내일 정치 생명 달려있는 문제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떤 증거 갖고 있는지 또 관련자로부터 어떤 진술을 확보했고 또 신빙성 확인했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징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가로세로 연구소가 내일 윤리 열리는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생방송하겠다 예고를 했어요. 그때 생방송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접대 현장인 유성관광호텔로 들어가는 CCTV 공개하겠다. 여기에 또 누가 뒤돌아가는 모습도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세현 입장으로서는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자기들이 하여튼 막아보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CCTV 있으면 공개할 건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런 입장이고 윤리위가 부르면은 출석할 수 있다. 또 윤리위 공개로 열자. 이렇게 하여튼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정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경찰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자,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강화를 하는 내용으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어요. 이제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 살펴보죠. 네, 행안부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최종 권고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찰 지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규칙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대통령 직속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설치 건의도 권고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경찰 장악이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굉장히 경찰의 권력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간에 민주적으로 통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중립성은 또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경찰의 권력이 어느 정도 커졌냐면요. 일단 작년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생겼죠. 또 검수완박 입법이 되면서 경찰 직접 수사권 굉장히 확대가 됐죠. 불송치 결정권 가지게 되죠. 이제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어갑니다.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진 경찰은 세계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하면은 우리나라 검찰에 인사권, 예산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런 통제조차도 경찰은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해지고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발표를 보면은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을 권고했어요. 그 일들이 이제 보통 이제 경찰국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경찰을 직접 통제하기는 수단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방법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이 임무조직인데 당장 부딪히는 문제가 정부조직법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조직법을 보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무라고 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이나
또 치안 이런 문제가 이런 사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여기 경찰 치안을 넣으면 되는 건데 지금 경찰조직법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에는 국회를 또 통과해야 되니까 야당 반대에 부딪혀서 이건 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 개정 대신 시행령으로 우회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 지휘규칙을 행정안전부령으로 만들어서 그 우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국회 필요 없이 국무회의를만 거치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한 것처럼 국회 입법을 우회하려는 거죠. 이런 방법은 깔끔하지 않죠. 야당도 반대할 거고요. 제대로 된 통제 방법이라면은 야당을 설득하고 경찰을 설득해서 네. 하여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하는 전공법을 통하는 것이 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일단 어떤 길을 택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조직법을 손봐야 한다는 건데 이제 정부 조직법 현재 내용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청의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해서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근거를 두고 이제 시행령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뭐 경찰 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네. 또 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최소화해야 된다. 민주적 방법으로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 사무를 이렇게 행안부 장관이 지휘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예. 그런 정신들은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뭐 경찰들도 이제 지금 이 법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을 강하게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도 좀 한번 살펴보죠. 네,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5년간 급증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538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서 국민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게 이 공공기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뉴스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토론 혁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요지는 뭐냐면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발제 요지는 공공기관 이제 파트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그리고 혁신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지금 작년 말 현재 583조라고 하는데 하지만 조직 인력은 엄청나게 늘었고 그동안 이제 경영이 방만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들은 바뀌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액 연봉 임원진 스스로 대우 성과급이라든가 반납하고 또 청사 매각하고 직원 복지제도 과감하게 축소해라. 솔선수범해라라는 것이 그 방향인 것 같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공공기관 늘어난 만큼 과연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느끼냐는 거죠. 네. 그렇지 않거든요. 공공기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앞으로 좀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인앤아웃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